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른 결혼을 했다가 아픔을 겪고 이혼을 한 후 지금은 혼자 잘 지내고 있어요. 어려움 많았던 제 인생에 힘든 결혼 생활과 이혼까지 겪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겪을 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때는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많이 애도 썼었고 이혼이 두려웠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인 것이 마음이 편하네요. 모든 것을 지나고 난 지금은 인생이 조금 해탈한 듯한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미 다 지난 이야기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볼까 해요. 저의 어린 시절은 부러워하기 짝이 없었고 누구나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지만 제게는 그런 행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었고 일찍이 외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기억도 없는 부모님이지만 저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인생이 많이 힘드셨던 건지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과 살던 엄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낳고 도망을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낳자마자 저를 두고 떠난 엄마 때문에 저는 엄마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를 두고 가신 엄마 대신 저를 키워보려 했던 아버지 역시 제 곁에 오래 계셔주지 못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걸음을 제대로 떼기도 전에 결국 돌아가셨고 저는 그렇게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 살게 되었습니다. 지방과 의절하듯 지냈던 엄마의 소식은 그 후로 지금까지도 들을 수가 없지만 갈 곳 없이 고아원에 갈 뻔했던 저를 외할머니가 거둬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를 일찍 잃고 외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역시 저를 키워주실 만한 형편은 아니셨어요. 마땅한 직업이나 돈벌이 없이 폐지와 고철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시던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떠맡게 된 외손녀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어린 저를 고아원에 보내실 수는 없으셨던 건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거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 겨우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 저를 참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무책임하게 자식을 버린 부모와 달리 할머니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죠. 유리야, 날이 춥다. 옷 이렇게 축혀 입어. 아이고, 그새 키가 더 자랐나? 바지가 벌써 짧아졌네. 할머니가 내일 장에 가서 유리 바지 하나 사다 줄게. 대신 오늘은 양말 두꺼운 거 신고 가자. 옷 따뜻하게 입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도 잘 놀다가 와라. 할머니, 나 학교 다녀올게. 할머니는 돈은 없지만 사랑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저를 챙겨주고 싶어 하셔서 겨울이면 손수 털목도를 짜주시고 여름이면 모자 만들어 씌워주시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그나마 행복한 어린 시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할머니를 믿고 의지하며 저 역시도 제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챙기며 둘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저 때문에 늘 고생만 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언젠가 할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저는 열심히 공부하며 할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착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었던 어느 날 믿고 의지했던 할머니마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완전히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리다면 어리고 많다면 많을 그 나이에 저는 할머니를 잃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혼자 남아 세상을 살아가야 했기에 저는 할머니의 죽음을 이해하기도 전에 현실에 쫓겨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던 그 시절 저는 할머니의 장례를 혼자 치러야 했고 그 후로 할머니 없이 직접 돈을 벌며 살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리 일찍 떠나실 줄 몰랐던 건지 집에는 돈 한 푼 있지 않았고 저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그렇게 그 나이에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저는 힘들지만 혼자라도 씩씩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저의 실수를 이해해주는 어른은 없는 건지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웠어요. 공부만 하기에도 벅찰 나이에 스스로를 책임지며 사회에 뛰어들게 된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세상을 알게 되었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막막해서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로 생계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게 된 저는 그 후로 하루에 2가지 일을 하며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별다른 능력 없이 최저시급을 받아 생활하다 보니 마음 편히 하나만 해서는 혼자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에 저는 매일 쉴 틈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던 저는 이제 막 수능이 끝났다고 새내기가 되었다고 멋부리고 즐거워하는 다른 또래 아이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외식을 나온 사람들을 보면 나도 가족이 있었으면 삶이 조금 나아졌을까, 할머니만 계셨더라도 혼자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곤 했어요.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게 삶이라지만 그런 걸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던 저는 별것 아닌 그 사람들의 일상들이 무척이나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 21살 나이를 먹어갔고 몇 년 사이 혼자 지내는 곳에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의 빈자리는 너무 크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알고 가계부도 잘 적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그 정도로 제가 어른이 되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 풍파와 고난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채 나 혼자 알아서 돈 벌어서 살 수 있으면 다 큰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어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가 몸은 좀 힘들어도 시급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고 언젠가는 돈을 모아 집도 사고 하고 싶은 일도 하며 살 거라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곳의 사장님은 열심히 일하는 저를 보며 많이 챙겨주시던 분이셨어요. 사실 말이 사장님이지 남들이 보면 점장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오해할 정도로 어린 2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겨우 20대 나이의 젊은 사장님은 또래에 비해 성공했고 그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공들과 여유 덕분인지 사장님은 직원들에게도 통 크게 많이 베푸셨고 혼자 지내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며 잘 챙겨주시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일찍 떠나보내고 늘 외로워했던 저는 그런 정에 참 쉽게 끌렸던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제 인생에 관심 가져주고 저를 챙겨주는 그 사람을 보며 어느 순간부터 짝사랑을 하게 되었죠. 직원 주제에 사장님을 좋아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점점 커지는 제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제 짝사랑을 고백했고 사장님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을 받아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희는 사장과 직원이라는 위치에도 서로를 믿고 연인이 되었고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남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유리야, 우리 벌써 1년이나 만나가는데 결혼하면 어때? 우리 결혼하자, 어? 결혼? 글쎄, 결혼하기에 내가 기반도 너무 없고 아직 나이도 너무 어린데 결혼은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남들은 선봐서 반년 만에도 결혼하는데 연애도 한 우리가 결혼이 이르긴 뭐가 일러. 물론 아직 너가 어린 건 알지만 둘 다 성인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나 너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나한테 시집 오면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제가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 결혼이라는 게 두려웠지만 저 역시도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자기 가게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해준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장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 가끔 욱할 때가 있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세상에 유일하게 의지할 곳도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그렇다 보니 걱정을 하시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뭐?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다른 여자도 아니고 네 가게에서 일하던 애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겠다니 준식이 너 제정신이니? 골라도 좀 제대로 된 걸 골라야지. 고아에다가 너네 가게 불판이나 닦던 애를 데려다가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주변 사람들이 알면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니? 내가 뭐가 모자랐어? 저런 애를 며느리로 봐야 하냐?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던 저는 상처를 받고도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남자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던 사정이었고 제게는 그 결혼이 동화줄 같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고 반대하시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최대한 잘 보이려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결혼만 시켜주시면 무조건 바짝 엎드려 살겠다고 애원할 정도였죠. 결국 남편의 고집 때문에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혼인신고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 것 같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몇 달 뒤부터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결혼하고 늘어난 입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남편은 장사보다는 친구와 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당신 또 저번처럼 친구들 만나서 고주망태 되어서 가게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도 당신이 데리고 온 계산도 안 하는 염치 없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손해받는 줄 알아? 그리고 가게 사장이면 사장답게 일 좀 해.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왜 결혼하고서는 나한테 일을 다 맡겨? 그럼 내가 내 가게에 데리고 와서 애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냐? 그리고 내가 괜히 술 마시는 것 같아? 그것도 다 일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자주 얼굴 봐야 애들도 내 생각나고 그러면 가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가게는 나보다 당신이 더 관리 잘하잖아. 예전에야 당신이 가족이 아니라서 그랬지만 지금 부부니까 믿을 수 있어서 맡기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 힘들더라도 좀 부탁해. 연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대신 가게를 봐줄 사람이 생겨서 그런 건지 좀처럼 가게에 엉덩이를 놓고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남편이 사장이기도 했고 혼자서 이 정도 가게를 열게 될 때까지 노력을 해왔기에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애초에 있던 가게를 상호명 하나 바꾸지 않고 가게 그대로 인수를 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어머님께서 차려준 가게였어요. 혼자 힘으로 오랜 시간 장사를 한 줄 알았는데 지금 고깃집이 첫 장사였고 제가 일을 구했을 때 남편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남편이 가게 일에 집중 못하는 것이 못마땅하긴 했지만 우리 두 식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기에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제가 도맡아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제 손으로 다 해야 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속을 썩이는 남편은 있었지만 잠잘 곳, 돈 걱정 없이 내 가족인 남편과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음식 장사도 저와 꽤나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더 욕심부리지 않고 딱 지금의 행복만큼만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어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제 바램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휴대폰으로 축구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불법은 아닌가 해서 걱정도 했었는데 직접 복권방에 가서 합법적이라는 걸 보여준 뒤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딱 그 축구 도박 정도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나 봐요. 하루 종일 초조한 모습을 보이던 남편은 제가 가게에 출근하려고 하자 그때가 되어서 제게 이실직고했죠. 아직까지 안 씻고 뭐해? 얼른 세수만이라도 하고 와. 가게 나가야지. 가게? 유리야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안 돼. 오늘 축구 경기 때문에 손님들 많을 거야. 친구들이랑 또 놀러 갈 생각이면 하지도 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가게 안 나가도 돼. 아니, 우리 가게 못 나가. 뭐? 갑자기 웬 자다가 봉창 들이키는 소리야. 그게 내가 빚을 좀 지게 됐는데 가게를 넘기게 됐어. 뭐? 도대체 얼마길래? 아니 그리고 가게가 없으면 우린 뭐로 벌어먹고 살아? 이제부터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빚이 좀 많아. 그리고 이 집도 팔아야 해서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네, 맞아요. 남편은 도박 빚으로 가게와 집까지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 나갈 수도 있었지만 남편이 도박을 하는데 빌린 돈이 깨끗한 돈이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돈을 갚으라며 매일 여러 통의 협박 아닌 협박 전화가 와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통장 잔고와 가게 그리고 신혼집까지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굴던 남편의 친구들은 정작 남편이 힘든 시기에는 위로만 전할 뿐 도와줄 생각은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사실을 말했고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같이 살게 된 시모는 제가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친 사고에 피해를 본 건 저였으니 대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거기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와 마주칠 일도 많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남편이 먼저 밖에 나가지 말고 어머니를 도와 편의점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하더군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도 되지 않고 시모와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거절을 했지만 남편과 시모의 끝없는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겠다고 대답을 한 순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시모에게 일을 배우는 동시에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어디 막노동을 하고 푸대접 받는 일을 하더라도 그곳이 나았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소한 실수는 넘어가 주었을 거고 일하는 내내 감시를 당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여기 물건을 비워놓으면 어떡하니? 내가 항상 놀지 말고 물건이 비면 채워놓으라고 말했잖아. 앉아서 바코드나 찍고 노니? 그 품목은 창고에 없어서 못 채워넣었어요. 제가 어제 창고에 없다고 어머니께 말했는데 발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너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지. 내가 발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몇 개인데 이걸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야간에 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농땡이 부릴까봐 미리 말하는데 저기 CCTV 보이지? 저걸로 내가 감시하고 있을 거니 혹여 딴짓거리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창고 갈 때는 가서 뭐 하는지 꼭 적어라. 가서 뭘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확인해야겠어. 3교대 일 중 야간에 맡아서 하게 된 저는 오후에 일을 하시는 어머님과 맞교대를 해야 했어요. 편의점 일이 어렵지는 않아 금방 숙달되었지만 가끔 실수라도 있는 날에는 대역죄인이 된 것 마냥 혼이 나야 했습니다. 가게 일을 위해서라면 손님들이 없는 곳에서 타박을 하시면 될 텐데 꼭 일부러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비를 주셔야 했는지 손님이 많을수록 더 큰 소리로 혼을 내셨죠. 혼이 나지 않기 위해 그런 사소한 실수마저 제가 하지 않자 별 이유 같지 않은 걸로 시비를 거셨습니다. 아니, 야밤에 왜 이렇게 손님이 없었어? 네가 온 뒤로 꼭 너가 있는 밤에만 안 된다? 그럴 리가요. 아침에 교대하는 분은 오히려 밤에 매출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걔가 사장이니? 내가 사장이니? 네가 온 뒤로 장사가 너무 안 돼. 아마 네 팔자겠지. 왜 사람을 물리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너처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잖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나서 저렇게 된 게 맞아. 어디서 길바닥에 구르던 저런 걸 만나가지고.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또한 모멸감에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모 입에서 지겹게 듣는 것처럼 기대할 친인척 하나 없는 고아였고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린 남편 때문에 홀로 서게 할 돈도 없었어요. 거기다 별 볼 일 없는 학력까지 본다면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어도 이곳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시모에게 참기 힘든 소리를 들으며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눈에 익기 마련입니다. 매일 구매하는 담배라든지
좋아하는 음식, 과자라든지 손님의 취향까지 알게 되죠. 그렇게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들 중에 처음 본 날부터 제 머릿속에 각인된 손님들이 있었어요. 허름한 모습의 어린 모녀였죠. 제가 교대를 하고 난 뒤 1시간 정도 뒤에 오는 두 사람은 항상 음식들을 보기만 하다 나갔어요. 처음에는 찾으시는 물건이 없는 건가 싶었죠. 몇 차례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자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찾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찾으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찾으시는 물건 말해주시면 제가 주문할 때 들여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요. 저희야 고객분께 찾으시는 물건 구하면 좋은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해주세요. 친절한 제 물음에도 모녀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실 음식 있는 곳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머쓱해진 저는 카운터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녀는 구매한 것 없이 편의점을 빠져나갔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찾아오는 모녀에게 관심이 생겨 다시 한번 접근하려 할 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편의점 위 집에 있던 어머님께서 모녀를 CCTV에서 보시곤 급히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야, 너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돈이 있어도 우리 가게 오지 말란 말이야. 너네 때문에 가게 손님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저번에 한 번 더 찾아오면 몽둥이로 때린다고 했다. 그래, 요것들 사람 말 아주 개똥으로 듣는다는 거지? 이리 와. 두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 신물을 제가 말렸고 겁을 먹어 얼어있던 두 사람은 그 사이에 가게를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야, 너는 나를 왜 말려? 저것들 못 도망가게 잡아놓을 생각은 안 하고. 왜? 너 옛날 생각나냐? 너도 저렇게 거지들처럼 살아서 저 사람들 동정심 생겨? 오히려 잘됐다. 너 매일 저것들 보면서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좀 알아라. 너나 저것들이나 똑같은 출신이니까. 시몬은 또 저를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위협에 놀라 도망간 어린 모녀가 걱정이 될 뿐이었죠. 혹시 다음 날부터 찾아오지 않으면 어쩌냐 싶었는데 다행히 두 모녀는 또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저는 제가 계획했던 일을 했어요. 시모의 감시 때문에 음식을 사주는 것은 힘들었기에 폐기되는 음식들 중에 문제가 없는 것들을 골라 냉장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건네주게 된 거죠. 저기,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드세요. 매일 이 정도는 나오니까 제가 몰래 드릴게요. 괜히 가게 들어오시면 또 저희 어머님이 내려오시니까 문 앞에 있으면 제가 건네드릴게요. 감사하다는 말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모녀 중 엄마로 보이는 사람은 물건을 가져가면서도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여러 번 물건을 건네주면서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항상 모녀 둘 다 저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혹시 부담스러워 발길을 끊진 않을까. 그래서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못하면 어쩌나 싶어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진심이 통했을까요? 평소와 같이 물건을 건네주고 편의점 안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엄마 되는 사람이 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해준 그녀에게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날 이후로 한마디씩 그녀가 저에게 하는 말은 늘게 되었고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대화가 서툰 건지 모녀가 하는 말은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끝났지만 저를 경계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에 만족스러웠습니다. 혜경아, 그러면 주희가 올해 몇 살인 거야? 6살. 그럼 유치원은 곧 학교도 가야 할 텐데 안 가도 괜찮아? 유치원 안 가. 그래, 뭐 다들 자기 사정 맞춰 사는 거지. 그런데 가족은 없어? 주희 아빠는? 대화를 잘 이어나가고 있어도 꼭 가족의 말이 나오면 입을 다무는 혜경이었어요. 매번 신경을 썼지만 가끔 입에서 먼저 가족을 묻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럴 때마다 몹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괜한 소리를 한 제가 미안했어요. 저 또한 제가 겪고 있는 시댁과 남편의 이야기를 남에게 쉽게 할 수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고 여전히 혜경이와 주인은 편의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계절은 괜찮았는데 겨울이 다가오니 겨우 냉장 음식들만 주고 보내기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이 추운 겨울 몸이라도 녹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음식을 권해주던 저는 혜경이와 주희의 손을 잡고 편의점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라고 했죠. 도저히 이렇게 못 보내겠다. 밥은 저기 식탁 있는 곳에서 먹고 이왕이면 몸 녹일 수 있는 것도 골라서 먹어. 돈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친구로서 사주는 거니까. 주희야, 너도 알겠지? 분명 마음껏 고르라고 했는데 저에게 패를 끼치는 게 미안했는지 겨우 컵라면 하나를 가지고 온 모녀였습니다. 국물이 있는 어묵도 있고 더 비싼 것들도 있는데 몇 번을 물어도 그 컵라면 하나면 된다고 하더군요. 고집을 꺾을 수 없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컵라면 하나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밖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만 봐도 좋았습니다. 그뭇하게 두 모녀를 보고 있는데 CCTV를 보고 있었던 건지 시모가 집에서 내려왔어요. 아니 이것들이 정말. 너네는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보다 너, 내가 저것들 들이지 말라고 했지. 쫓아내지 못할 망정 데리고 와서 라면을 먹여? 거기다 너 지금까지 폐기되는 음식들 제대로 줬나 보다. 누가 그러라고 하디? 너가 사장이야? 이게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 어머님, 폐기되는 것들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거 먹을 수 있을 때 유용하게 쓰면 좋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이 거슬렸는지 제 뺨을 때렸어요. 이 나이 먹어 뺨을 맞았다는 게 어이가 없던 저는 말을 이어가는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죠. 뭐? 왜 거지들한테 좋은 일을 해? 너야 네 할머니가 거지 출신이니까 안타까운 거지. 저것들 보면 네 할머니 생각나냐? 너네 할머니도 거지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구걸하면서 너 먹여 키웠어? 너희 할머니가 거지처럼 산 게 뭐가 자랑이라고 맨날 궁상을 떨어? 너네 할머니가 보통 사람들처럼 노력하고 정직했어 봐라.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살았나? 남들 일할 때 놀고 놀 때 일하려니까 쇠가 빠지는 거지. 어디 거지 유전자라도 있나 생각하는 것이 똑같아. 똑같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욕먹는 것이야 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온 거라고 참을 수 있었지만 손녀인 나를 위해 희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께 하는 비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입에 담으신 거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뭐? 내가 못할 말했니? 그런데 이게 어디다 시어머니 앞에 눈 동그랗게 뜨고 사과를 하란 말이야?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자식 새끼 잘 키우셨길래 하나 있는 아들놈이 도박질이나 하고 다녀요? 얼마나 도박질에 빠졌으면 가정 있는 놈이 전 재산까지 홀라당 날려먹어요? 뭐 이게 정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도박질만 해요? 친구는 얼마나 좋아하고 술은 또 얼마나 마셔요. 그런 자식 새끼 싹을 봤으면 처음부터 교육을 잘 하셨어야죠. 방치하니까 저 나이 먹고도 저 모양 저 꼴 아니에요. 지 손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놈. 가게만 차려주면 쓰레기가 인간으로 변해요? 아, 어머님 말대로 하면 쓰레기가 쓰레기 나서 모르는 거구나. 아니 이게 정말 미쳤나? 그래 미쳤다 미쳤어. 너희 두 모자가 하도 나를 괴롭혀서 미쳤다고. 욕을 하든 때리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너희 두 모자 모두 고소해버릴 테니까. 나도 더는 지긋지긋해서 당신들이랑 못 살겠어. 한바탕 난리를 부리고 집을 떠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기롭게 고소를 들먹거렸던 것과 달리 제가 지금까지 당한 괴롭힘을 증명할 수가 없었고 이혼 소송을 하면 들어갈 변호사 비용 등은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집을 나와 지내는 비용도 부담이었던 저는 남편에게 푼돈을 받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날려 그나마 그 푼돈을 받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혈혈단신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는 쉼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니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잠시라도 쉴 여유가 없는 쳇바퀴 같은 생활 중에 몸이라도 한번 아프면 대신 약을 사다 줄, 죽 한 그릇 해줄 사람이 제게는 없었어요. 이 외로움을 익숙해지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좀처럼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우연히 편의점 모녀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깊은 인연은 아닐 수도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기쁘기만 했어요. 편의점 모녀 또한 저를 찾아다녔다며 좀처럼 보기 힘든 미소를 보이고 있었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밥은? 둘 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나 없다고 또 굶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아직 밥 안 먹었으면 어서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주희야, 뭐 먹고 싶어? 아줌마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반가운 마음에 혹시라도 굶고 있었을 모녀가 걱정이 되었던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경이가 꼼짝하지 않고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는 거예요. 어? 여기 가자고? 여기는 식당이 아니라 회사인데 사람 명함이고. 명함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게 혜경이는 전화번호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몰랐던 저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았지만 좀처럼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번호를 가리키는 것이 혹시나 싶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이 넘어 명함에 있던 이름처럼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분이 받으셨죠. 네, 누구십니까? 아하, 안녕하세요. 저 최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장혜경 씨라고 아시나요? 이분께서 이쪽으로 통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우리 혜경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혜경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혜경이랑 아는 사이가 되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요. 그런데 다른 말은 없이 이 명함에 전화번호를 가리켜서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가족분이시면 혜경이랑 주인은 제가 데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일 마치고 오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최유리 씨께 꼭 여쭤볼 말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제게 전화를 걸려며 명함을 준 혜경이도 통화로 처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물어볼 말이 있다는 남자도 모두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우선은 이곳으로 남자분께서 오신다고 하니 혜경이와 주희에게 밥을 사 먹이면서 기다리기로 했죠. 오랜만에 본 혜경이와 주희는 제가 없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는지 이전보다 야인 모습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보지 못해 반갑기만 했는데 야인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못 본 사이 두 사람에게 별탈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저와 밝은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물론 대부분의 말은 제가 하고 혜경이와 주인은 짧은 대답과 웃음만 보였지만요. 두 사람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고 디저트와 음료를 먹이고 있을 때 저와 통화를 했던 남성분께서 도착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혜경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네? 혜경이 아버님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실만도 하죠. 혜경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는데요. 거기다 부모는 말끔한 모습인데 다른 저런 모습 보면 가정학대까지 생각하실 거고요. 사실 혜경이와 주희에게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유리 씨를 만나려고 한 거고요. 저 두 사람 예상하다시피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요. 치료해보려고도 했는데 도저히 다른 사람과는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자마저도요.
그런데 그런 혜경이랑 소통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혜경이와 주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설명하는 남성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색으로 미루어 보아 분명 아주 힘든 형편의 혜경이라 생각했는데 제 눈앞의 혜경의 아버님은 한 기업의 사장님이었으니까요.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은 채로 모녀에게 있었던 사연을 듣게 되었죠. 혜경이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왔다고 해요. 혜경이 부모님께서는 형편도 넉넉한 편이었고 애교가 많았던 혜경이를 무척이나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던 혜경이는 그럼에도 속 한번 썩이지 않는 딸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남자로 인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대립하고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눈에는 앉아서 바라는 것만 많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남자로 보여 결혼을 반대했는데 혜경이는 그 남자를 포기할 수 없다며 부모와의 연을 끊으려고 했죠.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수락하게 된 혜경이 부모님은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생기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혜경이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남자 때문이었죠. 다혈질 성격의 혜경이 남편은 신혼 초부터 혜경이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점점 습관처럼 폭력을 당연시했다고 해요. 임신을 했어도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도 그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부모님이 반대해도 자신이 선택한 결혼으로 인해 혜경이는 주변에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경이 아버님이 그 상황을 아셨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혜경이와 딸 주인은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었고 주변 지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변호인들을 꾸려 소송까지 걸어 이혼도 시키고 남편을 처벌받게 하여 두 사람과 떼어놓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과 클리닉에서 했던 치료도 마찬가지였고요. 거기다 집이 답답한 모양인지 항상 딸 소희를 데리고 혜경이는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폭염과 폭우에도 나가는 모녀를 말려도 보고 가둬도 보았지만 자해를 하는 등 더 큰 문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가족 연락처가 있는 목걸이와 명함 등을 넣어 내보냈다고 했어요.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기에 다행이었지만 혜경이 부모님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혜경이와 주희가 어쩐 일인지 저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죠. 전화통화로 이를 가늠하신 혜경이 아버님께서는 두 모녀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제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유리 씨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 딸이 중요하다고 해도 유리 씨의 소중한 시간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마음에 들지 모르겠지만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실례되겠지만 이혼 후 생활이 힘드실 텐데 저희 회사에 유리 씨가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만날 때 이동거리가 짧을 수 있게 집도 구해드리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어려운 부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경이와 주희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까지 우리 네 가족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사람 목숨 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혜경이 옆에서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부탁을 하는 아버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저 또한 저를 반겨주는 두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으니까요. 더구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버님이 주신다는 보담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보답을 거절하고 제안을 수락했지만 아버님께서는 한사코 보답을 해야겠다며 제게 도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며 혜경이와 주희 두 사람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모녀와 단순히 놀이와 대화 등으로 상호 반응을 하며 지냈는데 그것만으로도 조금씩이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되려 욕심이 나서 아버님께서 소개시켜준 의사분과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경이와 주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며 점점 소통하는 대상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혜경이와 저는 자매같이 지내게 되었고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는 댁인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혜경이의 부모님과 주위와도 마치 한 집안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죠.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라 혜경이와 주위, 그리고 혜경이 부모님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싶어요. 제가 베풀었던 아주 작은 선의가 이토록 큰 행운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말이죠. 평생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이제는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서로 의지하고 곁을 내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에게 온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